가족과 나의 고향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돈입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월급이라는 두 글자를 보며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고작 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액수는 제가 고향 미얀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꼬박 3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만질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들은 기름 냄새나고 허드렛 일이라며 피하는 이 일이 제게는 기적과도 같은 구원이라니요.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오직 사랑하는 남편 하나만 믿고 건너온 이곳에서 겪은 충격적이고도 가슴 벅찬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수수입니다. 미얀마의 건조하고 붉은 흙먼지가 날리는 작은 시골 마을, 그곳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저는 그 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낡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칠판 지우개 하나도 아껴 써야 했고 분필 가루가 폐로 들어와 기침을 달고 살았지만 저는 제 직업을 사랑했습니다. 밍글라바 선생님 하고 외치며 반짝이는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미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사야마, 즉 여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해 주었습니다. 길을 가다 마주치면 어르신들은 갓 딴 망고나 옥수수를 손에 쥐어주시곤 했죠. 저는 그 존경과 명예가 제 삶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존경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미얀마의 시골 교사 월급은 참담했습니다. 한 달 내내 목이 쉬어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받는 돈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고작 몇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쌀 한 포대를 사고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퇴근길 시장에 들러 낡은 슬리퍼 한 켤레를 사고 싶어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교사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고 차가웠습니다. 겉으로는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제 꿈은 가난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낡은 모기장 안에서 잠을 청하며 내일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미얀마의 우기는 무섭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순식간에 붉은 흙길을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그날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학교 업무를 정리하고 늦게 귀가하던 중 마을 입구의 비탈길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자전거를 세우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흙더미 속에 처박힌 낯선 오토바이 한 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흙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제 남편 만석 씨였습니다. 만석 씨는 한국에서 온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위해 오지로 들어왔다가 갑작스러운 폭우에 길이 무너져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발견 당시 그는 다리가 부러져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겨우 부축해 비바람을 뚫고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를 집으로 들인다는 건 보수적인 시골 마을 처녀로서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 물수건으로 그의 열을 식히고 귀한 약초를 빻아 다친 다리에 붙여주었습니다. 빗물인지 식은 땀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닦아주며 제발 살아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만석 씨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아껴두었던 닭을 잡아 묽은 죽을 쑤어 먹였고 밤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 발짓으로 대화해야 했지만 고통 속에서도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이 내리자
그는 서툰 영어로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왔으며 제가 아니었다면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건강을 회복해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낡은 칠판 앞에서 열정적으로 수업하는 저를 보며 그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수수 씨는 천사 같아요. 그가 번역기 어플을 통해 들려준 그 한마디에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가진 것 없지만 당당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제 모습에 반했다고 나중에 그가 말해주더군요. 저 역시 낯선 타지에서 사고를 당하고도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와 어머니에게 폐를 끼쳐 미안해하며 굳은 집안일을 도우려 애쓰는 그의 따뜻한 심성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는 제 부서진 자전거를 고쳐주었고 비가 새는 지붕을 뚝딱뚝딱 수리해 주었습니다.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손길 닿는 곳마다 든든함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귀국 날짜가 잡히자 만석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반얀트리 나무 아래에서 그는 제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수수 씨, 저랑 같이 한국으로 갑시다. 제가 수수 씨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그 착한 마음 한국 가서도 변치 않게 제가 지켜줄게요. 그의 프로포즈는 화려한 반지도 꽃다발도 없었지만 그 어떤 영화 속 장면보다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고향, 늙으신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모든 것을 두고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것이 무모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부자 나라 아닙니까? 저 같은 시골 여자가 감히 적응할 수 있을지 겁이 났습니다. 제 망설임을 눈치챈 만석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약속할게. 절대 굶기지 않아. 수수 씨 눈에서 눈물 나게 안 해. 나만 믿어. 생명의 은인인 저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결연한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흔들림 없는 눈빛에 제 마음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어머니도 제 등을 떠미셨습니다. 가거라. 여기 있어봤자 흙먼지밖에 더 먹겠니? 좋은 사람 따라가서 넓은 세상 보고 살아라. 어머니의 눈물 섞인 축복을 뒤로하고 저는 만석 씨의 손을 잡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고향의 붉은 땅을 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나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12월의 한국은 제게 너무나 추운 곳이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볼을 스치는데 숨이 턱 막히더군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별천지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빌딩들, 밤인데도 대낮처럼 환한 거리, 쉴 새 없이 오가는 자동차들의 행렬. 저는 만석 씨의 팔을 꼭 붙잡고 아이처럼 두리번거렸습니다. 만석 씨는 제 어깨에 두툼한 패딩 점퍼를 걸쳐주며 빙긋 웃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우리의 신혼집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으리으리한 저택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방바닥이 뜨끈뜨끈해지는 것이 마냥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곧 피부로 다가왔습니다. 만석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텅 빈 집에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밖에 나가기도 무서웠고 하루 종일 TV만 틀어놓고 멍하니 있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지내는 것이 죄송스러웠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이라도 하려면 저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만석 씨, 나도 일하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밥상 머리에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석 씨는 펄쩍 뛰었습니다. 안 돼, 고생시키려고 데려온 거 아니야. 그냥 집에서 쉬어.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는데 놀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제 고집에 못 이긴 남편은 동네 식당 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순대국밥집 주방 보조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잔뜩 긴장해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요. 외국인 며느리라더니 눈이 참 막네. 사장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고 양파와 마늘을 까느라 눈물 콧물을 쏟았습니다. 본국에서는 선생님 소리 들으며 칠판 앞에 서 있었는데 여기서는 고무장갑 끼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신세가 되었다는 생각에 잠시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쁘게 움직이니 외로울 틈도 없고 식당 이모님들이 챙겨주는 김치며 반찬을 받아들 때마다 한국의 정을 느꼈습니다. 수수야, 이거 먹고 해. 한국 사람은 밥심이야. 이모님이 입에 넣어주신 갓 담근 겉절이의 매콤하고 달콤한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일이 끝나고 가려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수야, 이거 받아라. 첫 월급이다. 우리 가게에서 제일 열심히 해줘서 내가 조금 더 넣었어. 사장님이 건네주신 것은 누런 봉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5만 원권 지폐들이 두툼하게 들어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보니 무려 230만 원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3만 원이 아니라 230만 원?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환율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미얀마 잣으로 환산된 금액이 화면에 뜨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돈은 제 고향에서 교사로 일할 때 받던 월급의 36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3년 아니 4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만질까 말까 한 거금이었습니다. 고작 한 달 남들이 기피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을 뿐인데 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임용고시를 통과해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일했던 3년의 시간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쁨보다 충격과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흘렸던 땀과 노력은 뭐였지? 내 지식과 명예는 고작 이 정도 가치였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고향에서 낡은 신발을 신고 칠판 앞에 서 있던 제 모습과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지금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떠오른 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어머니의 낡은 집 지붕을 기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도 남습니다.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새 공책과 연필을 전교생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돈입니다. 수수씨, 왜 거기 앉아 있어? 퇴근하고 돌아오던 만석 씨가 가로등 아래 쭈그리고 앉아 우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괴롭혔어? 다쳤어?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만석 씨, 이거 돈이 너무 많아요. 사장님이 잘못 준 것 같아요. 제 말에 만석 씨는 봉투를 확인하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와락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바보야, 잘못 준 거 아니야. 수수 씨가 한 달 동안 땀 흘려번 정당한 돈이야. 한국 최저시급이 얼만데. 게다가 사장님이 수수 씨 일 잘한다고 보너스까지 주셨네. 그의 품에 안겨 저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벅차고 감사하고 그리고 미안해서였습니다. 나 이제 우리 엄마한테 돈 보낼 수 있어. 우리 동생 공부시킬 수 있어. 만석 씨, 나 한국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 울음 섞인 고백에 만석 씨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 보내주자. 장모님 호강시켜드려야지. 수수 씨는 이제 능력 있는 가장이야. 그날 밤 우리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조촐한 파티를 했습니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그렇게 향긋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석 씨는 상추에 고기와 마늘을 얹어 제 입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마누라 돈 버느라 고생했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육즙과 함께 저는 비로소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맛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으로 달려가 고향으로 첫 송금을 했습니다. 송금 수수료를 떼고도 어마어마한 돈이 미얀마 계좌로 들어갔다는 확인증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은행 한 구석에서 또 한 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곧이어 국제전화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수야, 이게 웬 돈이냐? 혹시 나쁜 짓 한 거 아니지? 남편 몰래 훔친 거 아니지? 어머니는 찍힌 금액을 보고 기겁을 하셨습니다. 평생 농사짓고 살아오신 어머니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돈이었으니까요. 저는 웃으며 아니 울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니야. 나 여기서 식당 일해. 정당하게 번 돈이야. 한국은 일한 만큼 돈을 줘. 엄마 이제 약 아끼지 말고 병원 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나 이제 부자야 엄마.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찡하면서도 뻥 뚫리는 듯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가난 때문에 억눌려왔던 제 안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식당 일은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뚝배기가 무겁지 않았고 설거지물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릇 하나를 닦을 때마다 고향 집의 벽돌 한 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수수씨, 오늘따라 더 싱글벙글하네. 좋은 일 있어? 단골 손님인 택배기사 아저씨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저 월급 받았어요. 우리 엄마한테 돈 보냈어요. 한국 너무 좋아요. 제 말에 식당 안의 모든 손님이 웃음을 터뜨리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아이고 효녀네 효녀. 사장님 여기 며느리 밥 좀 많이 줘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왁자지껄한 식당의 공기가 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는 수수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오르막길만 있는 것은 아니더군요. 통장이 두둑해지고 생활이 안정되자 또 다른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말과 눈치였습니다. 식당 일은 몸으로 때우면 되었지만 시댁 식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이웃들과의 소통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주말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만석 씨는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며느리를 흘겨보며 김치 싸대기를 날리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쓸고 닦고 시장에 가서 제일 비싼 과일을 사다 놓았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제 심장은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곱게 파마를 하신 시어머니가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먼 나라에서 와서 고생이 많지? 어머니의 첫마디는 예상외로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과일을 깎아드리려는데 과도 잡는 손이 서툴러 사과 껍질이 뚝뚝 끊어졌습니다. 긴장한 탓에 손이 떨려 접시를 탁자에 놓다가 쿵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나겠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거친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수수야 괜찮다. 사과 껍질 좀 끊어지면 어떠냐.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어머니는 껄껄 웃으시며 제 손에 들린 칼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한 솜씨로 사과를 깎아 제 입에 쏙 넣어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말랐다. 한국말은 천천히 배우면 되고 살림은 살다 보면 는다. 우리 만석이 살려준 은인인데 내가 업고 다녀도 모자라지. 어머니의 투박한 사투리 속에 담긴 진심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또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우는 외국인 며느리라니 지금 생각해도 참 주책이었죠.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품에서 나던 참기름 냄새와 파스 냄새는 고향에 있는 친정엄마의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토양에 조금씩 아주 천천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의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는 사람들의 온기였습니다. 돈 때문에 놀라고 정 때문에 우는 미얀마댁 수수의 한국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때로는 넘어지고 무릎이 깨질 수도 있겠지만 제 곁에는 든든한 남편 만석 씨와 따뜻한 시어머니, 그리고 정 많은 이웃들이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에서 서툰 한국말로 길을 묻는 외국인을 보신다면 따뜻한 미소 한번 지어주세요. 그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낯선 땅을 버티게 하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 수수가 받은 사랑처럼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하느라 겪었던 좌충우돌, 에피소드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선물이 찾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족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온 수수였습니다. 한국의 겨울 새벽 공기는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폐속에 들이붓는 것만 같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 저는 이미 눈을 뜹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바닥을 비추고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 만석 씨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이불 밖으로 조심스레 발을 내밀어 봅니다. 차가운 공기에 살같이 오그라들지만 곧이어 발바닥에 닿는 온돌의 은은한 온기가 저를 안심시킵니다. 이 따뜻함, 미얀마의 습하고 끈적한 더위와는 정반대인 이 쾌적한 온기가 아직도 저는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불 속의 안락함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면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이 저를 재촉하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있는 동생의 학비 납입일, 어머니의 병원, 검진일, 그리고 무너져가는 집 지붕을 수리하기로 한 약속 날짜들이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깰세라 까치발을 들고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찬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조금 푸석해 보입니다.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내려앉았고 광대뼈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보다 조금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주먹을 꽉 쥐어 보입니다. 수수, 할 수 있어. 너는 가장이야. 너는 미얀마의 희망이야.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입니다. 식당 일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루 종일 서서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설거지를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붓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통마저도 감사합니다. 제 몸이 고단할수록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삶은 편안해진다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 때문입니다. 출근 버스 안은 저처럼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 작업복을 입고 꾸벅꾸벅 조는 아저씨들 틈에 섞여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볼 때마다 경이롭습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의 불빛, 어디선가 솟아오르는 하얀 수증기들. 이 활기차고 치열한 나라의 속도에 저도 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흥분을 줍니다. 버스에서 내려 식당까지 걸어가는 골목길,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지만 저는 걸음을 재촉합니다. 1분이라도 일찍 도착해서 재료를 손질해두면 사장님이 역시 수수는 부지런해라며 웃어주실 것이고 그 웃음은 곧 저에 대한 신뢰이자 안정적인 일자리를 의미하니까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익숙한 냄새가 저를 반깁니다. 멸치 육수가 끓어오르는 구수한 냄새, 깍두기가 익어가는 시큼한 냄새, 그리고 락스 냄새가 묘하게 섞인 식당 특유의 공기입니다. 저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분홍색 고무장갑을 낍니다. 이 고무장갑이 이제는 제 피부처럼 느껴집니다. 장갑 안으로 손을 밀어 넣을 때 느껴지는 서늘한 감촉, 그리고 손가락 끝에 닿는 고무의 질감이 저에게 이제 시작이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수수야, 왔니? 어제 담근 겉절이가 맛이 잘 들었나 한번 봐라. 주방 이모님이 갓 버무린 배추 겉절이 하나를 제 입에 넣어주십니다. 매콤하고 알싸한 마늘 향과 짭짤한 젓갈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맛있어요, 이모님. 최고예요. 제 서툰 칭찬에 이모님은 소녀처럼 웃으십니다.
이렇게 웃음으로 시작하는 아침이지만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식당은 전쟁터로 변합니다. 3번 테이블 순대국 둘, 5번 수육 하나, 여기 깍두기 더 주세요. 홀에서 사장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오면 주방은 비상 상황이 됩니다. 뚝배기가 끓어 넘치지 않게 불을 조절하고 반찬 접시에 깍두기와 양파를 잽싸게 담아내야 합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쳐 숨이 턱턱 막히고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을 찌릅니다. 설거지통에는 순식간에 빈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밥풀이 눌어붙은 뚝배기,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수육 접시, 빨간 국물이 묻은 숟가락들. 저는 마치 기계가 된 것처럼 손을 놀립니다.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벅벅 문지르고 뜨거운 물로 헹궈내고 다시 물기를 닦아 차곡차곡 쌓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뻐근해지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제가 멈추면 식당 전체가 멈춘다는 책임감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잠시 손님이 뜸해진 오후 3시, 늦은 점심을 먹으며 저는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켭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취미이자 진통제입니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숫자를 볼 때마다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지난달 보낸 돈으로 어머니는 비가 새던 지붕을 양철 지붕으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영상 통화로 보여주신 반짝이는 지붕은 제 눈에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동생은 새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간다며 수줍게 V자를 그려 보였죠. 그 행복한 얼굴들을 떠올리면 눌어붙은 밥풀을 떼어내는 이 손가락의 통증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 돈 10,000원이면 고향에서는 쌀 몇 포대를 살 수 있습니다. 제 노동 1시간이 고향 가족의 일주일 식량이 된다는 계산이 서면 저는 피곤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수수야, 너 요새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좀 쉬어가면서 해라. 같이 일하는 이모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등을 두드려 주십니다. 괜찮아요, 이모님. 저 튼튼해요. 미얀마 여자 강해요. 저는 씩씩하게 대답하며 다시 설거지 통 앞으로 다가갑니다. 사실 요즘 들어 부쩍 몸이 무거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핑 도는 현기증이 느껴지고 속이 울렁거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된 노동 탓이려니 혹은 급하게 먹은 점심이 체한 것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국 음식의 강한 마늘 냄새나 매운맛이 아직 제 위장에 낯설어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약국에서 산 두통약과 소화제를 가방에 넣고 다니며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속이 더부룩하면 소화제를 삼키며 버텼습니다. 쉴 시간이 어디 있나요? 지금 바짝 벌어야 남편 만석 씨의 어깨에 짐도 덜어주고 우리 부부의 미래도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현관문을 열 힘조차 없어 도어락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면 저를 기다리는 만석 씨의 따뜻한 미소가 있습니다. 왔어? 오늘도 고생했지? 만석 씨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가방을 받아주고 퉁퉁 부은 제 다리를 주물러 줍니다.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 종아리 근육을 풀어줄 때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만석 씨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수수 씨, 손이 이게 뭐야? 다 텄잖아. 손톱도 갈라지고. 그는 제 거친 손을 잡고 속상해하며 약을 발라줍니다. 갈라진 손가락 마디마디에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는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립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당신 고생만 시키고. 우리 그냥 식당 일 그만두자. 내가 야근을 더 할게. 응? 그의 애원 섞인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만석 씨. 나 일하는 거 좋아해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 병나요. 그리고 나 돈 많이 벌어서 만석 씨 새 차 사줄 거야. 저는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하며 그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만석 씨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미안함과 죄책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아픈 내색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두게 할 사람이니까요. 시어머니의 걱정도 만석 씨 못지않습니다. 주말에 반찬을 가지러 들른 시댁에서 어머니는 제 야윈 얼굴을 보고 혀를 차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며느리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눈밑이 퀭한 게 꼭 어디 아픈 사람 같다. 어머니는 제 손에 억지로 한약 파우치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비싼 거다. 여자 몸에 좋은 거니까 남기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그리고 식당 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돈도 좋지만 사람이 먼저지. 너 쓰러지면 내 아들 억장이 무너진다. 어머니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잔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의 시어머니들은 무섭다고 들었는데 제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보다 더 저를 챙기십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짐이 되는 며느리가 아니라 복덩이 며느리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나 봅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밥 냄새를 맡는데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욱 하고 헛구역질이 나와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변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만석 씨가 놀라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수 씨,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찬물로 입을 헹구고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창백해진 얼굴을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혈색을 돌게 하려 애썼습니다. 아니에요, 만석 씨. 어제 먹은 라면이 좀 짰나 봐요. 속이 좀 안 좋네. 저는 문을 열고 나오며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만석 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살폈지만 출근 시간이 다가와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도 저는 몇 번이나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들면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뜨거운 김을 쐬면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뜨끈한 국물을 찾는 손님들이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아집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식당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우산을 접으며 들어오는 손님들의 물기로 바닥은 미끄러웠고 주방 안은 습기와 열기로 가득 차 찜통 같았습니다. 수수야, 뚝배기 부족하다. 빨리 씻어서 올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과 동시에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다 뺐다를 반복하며 그릇을 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구수한 순댓국 냄새가 오늘따라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가 코끝을 찌르더니 뱃속을 뒤집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참으며 일하려 했지만 냄새는 끈질기게 제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여기 수육대자 하나 추가요. 주문 소리와 함께 주방장님이 갓 삶은 수육 덩어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썰기 시작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진한 고기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이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지금 쓰러지면 안 돼.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사장님이 곤란해져.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잡으며 버텼습니다. 다행히 현기증은 잠시 잦아들었지만 몸은 물먹은 솜처럼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절정에 달했을 때 홀서빙을 하던 언니가 바빠서 주방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수야, 미안한데 이것 좀 5번 테이블에 갖다 줘. 나 손이 모자라. 쟁반 위에는 펄펄 끓는 순대국 뚝배기 3개와 무거운 공깃밥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거뜬히 들었을 무게였지만 오늘따라 쟁반이 바위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쟁반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팔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홀로 나갔습니다. 식당 안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TV 소리가 뒤섞여 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5번 테이블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카메라 초점이 나간 것처럼 세상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손님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이고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지며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지?
발을 헛디딜 뻔한 것을 간신히 중심을 잡아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귓가에서는 B- 하는 이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누가 밧줄로 꽉 조이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쟁반을 든 손의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뜨거운 뚝배기가 흔들리며 국물이 찰랑거렸습니다. 5번 테이블 손님이 저를 보며 뭐라고 입을 벙긋거리는 것 같은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돼. 쏟으면 안 돼. 이거 비싼 건데. 손님 다치는데. 마지막 남은 정신력으로 쟁반을 놓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아가씨.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제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과 함께 바닥이 제 얼굴을 향해 솟구쳐 올랐습니다. 쟁반 위에서 춤추던 뚝배기들이 슬로우 모션처럼 공중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쨍그랑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때리기 직전 제 눈앞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차가운 식당 바닥에 제 볼이 닿는 서늘한 감촉,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음식물 냄새가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낯선 땅의 소란스러운 식당 한복판에서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 제 고집이, 제 무지가 불러온 예고된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운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며 저는 오직 하나,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얼굴만을 떠올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약속 못 지킬 것 같아요. 만석 씨, 미안해요. 의식이 끊어지는 그 짧은 찰나 뱃속 깊은 곳에서 묘한 꿈틀거림이 느껴진 것은 착각이었을까요? 마치 누군가 저에게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라고 속삭이는 듯한 아주 미세하고도 낯선 진동. 하지만 그 신호를 해석하기엔 제 의식은 이미 너무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깨지지 않은 접시 하나가 바닥에서 도르르 구르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다 멈췄습니다. 그 정적을 끝으로 저의 시간도 멈춰버렸습니다. 하얀색.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지만 코끝을 찌르는 냄새만은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식당 주방의 비릿한 음식물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톡 쏘는 소독약 냄새, 차가운 알코올 향기, 그리고 빳빳하게 풀먹인 린넨 천에서 나는 건조한 냄새였습니다. 귓가에서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삐삐삐. 마치 제 심장 박동을 대신 세워주는 듯한 그 소리가 낯설면서도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간신히 눈을 깜빡이자 흐릿했던 세상이 천천히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천장, 하얀 커튼, 그리고 제 팔에 꽂혀있는 투명한 링거줄. 그 줄을 타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투명한 액체가 제 몸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혈관을 타고 퍼지는 그 서늘한 감각에 저는 비로소 제가 병원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수씨, 정신이 들어? 다급하고 물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만석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퉁퉁 부은 눈두덩이, 그리고 셔츠 깃에 묻은 흙먼지까지. 그는 마치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가 제 손을 와락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뜨거웠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제 피부를 타고 고스란히 전해져 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만석 씨, 나 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붙어 마치 모래알을 삼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자마자 만석 씨는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 눈물의 온도가 너무나 뜨거워서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걸까? 수술비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아픈 것보다 돈 걱정이 먼저 앞서는 제 자신이 서글펐습니다. 그때 드르륵 소리와 함께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차트를 꼼꼼히 살피더니 안경을 추어 올리며 만석 씨와 저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째깍째깍 고막을 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보호자분 그리고 환자분 놀라셨죠?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다행히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합니다. 다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산모? 아이? 네? 선생님. 그게 무슨... 제가 더듬거리며 되묻자 선생님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선언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임신입니다. 그것도 쌍둥이네요. 8주 되셨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멍하니 선생님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쌍둥이. 내 뱃속에 2개의 심장이 더 뛰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엄격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산모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영양실조의 극심한 과로 상태예요. 혈압도 너무 낮고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유산될 뻔했습니다. 도대체 몸을 어떻게 굴리신 겁니까? 쌍둥이는 일반 임신보다 배로 힘듭니다. 당장 일 그만두고 절대 안정 취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꾸지람이 천둥처럼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유산. 아이를 잃을 뻔했다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식하게 몸을 혹사시킨 제 자신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5만 원, 10만 원 더 벌겠다고 고향 집에 지붕 얹어주겠다고 정작 내 뱃속의 생명들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뚝배기를 날랐다니.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불쌍한 것. 갑자기 커튼이 젖혀지며 시어머니가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의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침대맡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제 손을 잡고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며느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일만 시키고. 돈이 뭐라고. 돈이 다 무슨 소용이라고. 어머니는 당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펑펑 치셨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제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리려 했지만 어머니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쌍둥이라잖아. 겹쌍둥이가 뱃속에 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험한 식당 일을 했으니. 내가 죄인이다. 수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석 씨도 제 발치에 고개를 파묻고 꺼이꺼이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젖은 등이 들썩거릴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저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나를 그리고 내 아이들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아니라 가족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병실의 소란이 조금 가라앉자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와 링거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배 위에 차가운 젤을 바르고 기계를 갖다 대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흑백에 전멸하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콩알만 한 거 2개 보이시죠? 이게 아기집이에요. 쿵쿵쿵 소리 들리시죠? 심장 소리 아주 우렁차네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빠르고 힘찬 박동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제 뱃속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미얀마의 흙먼지 날리는 시골 보건소에서는 상상도 못할 선명한 화질과 소리였습니다. 저는 화면 속의 작은 점들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귀로 들어갔습니다. 아가들아, 미안해.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이렇게 씩씩하게 버텨줘서 고마워. 검사가 끝나고 입원 수속을 밟을 때 저는 또 한 번 덜컥했습니다. 한국의 병원비는 비싸기로 유명하다던데 응급실에 초음파 검사까지 했으니 얼마나 나올까. 제 표정이 어두워지자 만석 씨가 눈치를 채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수 씨, 돈 걱정하지 마. 한국이 어떤 나란데.
방금 원무과 다녀왔는데 국민행복카드인가 뭔가 나라에서 임산부한테 지원금을 준대. 쌍둥이라서 지원금도 100만 원이나 나온대. 그리고 보건소 가면 영양제도 공짜로 주고 병원비도 건강보험 적용되어서 우리가 낼 돈은 얼마 안 돼. 정말요? 나라에서 돈을 줘요? 외국인인데도요? 그럼 당신은 내 아내고 우리 아이들은 한국 사람이잖아. 그리고 다문화 가정 지원 혜택도 있어서 기저귀 값도 나온대. 그러니까 제발 돈 걱정은 그만해. 응? 만석 씨의 말에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아이를 가졌다고 나라에서 축하금으로 병원비를 내준다니. 제 고향에서는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산모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생명을 품은 것만으로도 대접을 해주는구나. 이것이 선진국이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그리고 제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든든함이 생겼습니다. 퇴원 후 저는 여왕님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감옥에 갇힌 여왕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 일을 당장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우리 며느리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며 으름장을 놓으시고는 제게는 숟가락 하나도 못 들게 하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거 말고는 침대에서 내려오지 마라. 물 먹고 싶으면 불러라. 내가 다 떠먹여 줄 테니.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에 출근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양손에는 잉어즙, 사골 국물, 전복죽 등 몸에 좋다는 음식들이 바리바리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고 만석 씨가 깎아주는 과일을 받아 먹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천국 같았습니다.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어 따뜻한 온돌방에서 뒹구는 것이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자 몸이 근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밭일하고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돌아와서 집안일 하던 습관이 뼈에 박혀 있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천장 무늬만 세고 있으려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만석 씨 혼자 야근하며 벌어오는 월급으로는 쌍둥이 기저귀 값이며 분유값을 감당하기 빠듯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누워서라도 할 수 있는 일, 몸을 쓰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눈으로 훑던 어느 날 제 눈에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반다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미얀마에서 시집 올 때 어머니가 챙겨주신 재봉 도구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형형색색의 비단실과 바늘 그리고 자투리 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반다지를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반다지 뚜껑을 여는 순간 고향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손끝이 간질거렸습니다. 미얀마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바느질을 배웁니다. 저 또한 어머니 옆에서 술을 놓으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낡은 옷을 기워 새 옷처럼 만들고 밋밋한 천에 화려한 공작새를 수놓는 것은 저의 유일한 취미이자 특기였습니다. 이거다. 이걸로 뭐라도 만들어보자. 태교라고 하면 어머니도 뭐라 안 하시겠지. 저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에 착 감기는 바늘의 차가운 금속성이 반가웠습니다. 마땅한 천이 없어 서랍을 뒤지다 시어머니가 버리려고 놔둔 낡은 무명 앞치마를 발견했습니다. 얼룩이 묻고 헤어진 앞치마였지만 천 자체는 짱짱했습니다. 저는 가위를 들어 앞치마의 성한 부분을 오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색색의 실들이 춤을 추며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미얀마의 상징인 황금 붓꽃을 수놓았습니다. 한국의 야생화와 비슷하면서도 좀 더 화려하고 기품 있는 꽃입니다. 짙은 보라색 실로 꽃잎을 만들고 금색 실로 꽃술을 장식했습니다. 단순했던 무명천이 제 손끝에서 화려한 예술 작품으로 변해갔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허리 통증도 입덧도 잊은 채 오직 바늘 끝에만 집중했습니다. 몰입의 즐거움이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사흘 뒤 낡은 앞치마는 세상에 하나뿐인 고급스러운 파우치 작은 가방로 재탄생했습니다.
촌스럽던 무명천은 빈티지한 매력이 넘치는 바탕이 되었고 그 위에 피어난 황금 붓꽃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가 전복죽을 끓여오셨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선물이에요. 저는 쑥스러운 듯 파우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파우치를 받아드셨습니다. 거친 손으로 파우치의 표면을 쓰다듬으시는데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세상에. 이걸 내가 다 손으로 한 거냐? 기계로 박은 게 아니고. 어머니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바느질 땀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어머머, 솜씨 좀 봐라. 어쩜 이렇게 촘촘하고 예쁘냐? 색깔 배합한 것 좀 봐. 우리 며느리 손이 금손이었네. 약손인 줄만 알았더니 금손이었어.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파우치를 볼에 비비셨습니다. 안 그래도 경로당 갈 때 약이랑 휴대폰 넣을 가방이 마땅찮았는데 이거 딱이다. 딱이야. 내가 가서 자랑 좀 해야겠다. 다음 날 오후 낮잠을 자고 있는데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쾅 울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수수야, 수수야, 문 좀 열어봐라.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엉금엉금 기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경로당 친구분들이라며 처음 뵙는 할머니 세 분이 더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얘야. 큰일 났다. 아니, 좋은 일이다. 어머니는 흥분해서 얼굴이 발그레해지셨습니다. 옆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댁, 나도 그거 하나만 만들어줘. 돈은 달라는 대로 줄게. 우리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사온 가방보다 이게 훨씬 예뻐. 아주 고급지고 색깔이 곱다고 와. 나도 줄 섰어. 나는 손녀딸 줄 거야. 요즘 애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 빈티지인가 뭔가. 할머니들이 저마다 지갑을 열며 10,000원짜리 지폐들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저는 얼떨떨해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작 낡은 1,000조각의 술을 놓았을 뿐인데 돈을 주겠다니요? 어머니, 이거 그냥 남은 1,000으로 만든 건데요.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러니까 더 귀한 거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수수야, 힘들면 안 되는데. 혹시 누워서 쉬엄쉬엄 몇 개 더 만들 수 있겠냐? 이 할망구들이 하도 성화라서 내가 못 살겠다. 시어머니가 곤란한 척하시면서도 입가에는 뿌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자랑에 어깨가 으쓱해지신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이거다. 내 재능이 돈이 될 수 있어.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지 않아도 내 손끝 기술로 아이들을 위한 기저귀 값을 벌 수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누워서 하면 돼요. 힘들지 않아요. 제가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자, 여기 선수금이다. 재료비 해라. 할머니들이 제 손에 쥐어주신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 세어보니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제 재능과 예술의 대가였습니다. 식당에서 10시간 설거지를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저는 앉아서 즐겁게 바느질을 하며 벌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만석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만석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가 만든 파우치 사진과 할머니들이 주고 간 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수수 씨, 당신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만석 씨는 당장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냥 경로당에서만 팔 게 아니야. 내가 인스타그램이랑 당근마켓에 올려줄게. 미얀마에서 온 금손 아내가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수제자수 파우치. 어때? 제목 죽이지? 만석 씨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는 신나서 게시글을 작성하고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핸드메이드, 해시태그 자수, 해시태그 미얀마, 해시태그 수제지갑, 해시태그 며느리 선물, 해시태그 효도 선물.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두운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임신해서 외국인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게시글을 올린 지 불과 3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만석 씨의 휴대폰이 띠링하고 경쾌한 알림음을 울렸습니다. 수수 씨, 벌써 채팅 왔어. 사진 보고 연락드립니다. 너무 예쁜데 주문 제작 가능한가요? 부모님 생신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요. 우와, 가격도 안 물어보고 주문하겠대. 또다시 띠링. 저도요. 3개 주문합니다. 띠링, 띠링. 휴대폰 알림음이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축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실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지는 그 경쾌한 소리에 제 심장도 덩달아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석 씨와 저는 서로를 마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소일거리로 생각했던 바느질이 누군가에게는 돈을 주고서라도 갖고 싶은 가치 있는 물건이 된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아이의 심장 박동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아가들아, 들리니? 엄마가 해냈어. 엄마는 이제 너희들을 위해 더 당당하고 멋지게 살 거야. 엄마의 손끝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을 비단실처럼 곱게 수놓아 줄게. 창밖에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우리 집 거실은 봄날처럼 훈훈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색색의 실타래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저의 새로운 꿈이자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미얀마댁 수수의 인생 제2막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가 놓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창틀을 흔드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우리 집 거실은 마치 한여름의 열기처럼 뜨거웠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형형색색의 자수 실타래가 무지개처럼 펼쳐져 있었고 벽면에는 택배 상자가 성벽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찍찍. 투명 테이프를 끊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만석 씨가 넥타이도 풀지 못한 채 택배 포장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닦을 새도 없이 그는 상자 하나하나에 운송장을 붙이며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수수 씨, 오늘 주문 또 들어왔어? 이러다 우리 집이 물류센터 되겠다. 그의 너스레에 저는 배 불러오는 줄도 모르고 바늘을 잡은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경로당 할머니들의 입소문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석 씨가 올린 SNS 게시물이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미얀마 며느리의 태교 자수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간 사진들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매끈한 제품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 투박하지만 따뜻한 파우치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특히 뱃속의 쌍둥이를 생각하며 만든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임산부들 사이에서 순산 기원 부적처럼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하루에 5개만 만들자던 목표는 10개, 20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감시하에 철저하게 쉬는 시간을 지켜야 했습니다. 50분 일하면 무조건 10분은 누워 있어야 했고 밤 9시가 되면 강제로 바늘을 뺏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조차 행복했습니다. 뻣뻣한 무명천 위를 미끄러지는 바늘의 감촉, 실이 당겨질 때 나는 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완성된 파우치에 곱게 포장지를 씌울 때의 뿌듯함.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놀이이자 치유였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이제 제법 묵직해졌습니다. 식당에서 그릇을 닦으며 받았던 월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액수가 매주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미얀마의 친정집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낡아서 비가 새던 지붕을 튼튼한 기와로 바꾸고 흙바닥이었던 부엌에 타일을 깔아드렸습니다. 영상통화로 확 달라진 집을 보여주시는 친정엄마의 얼굴은 10년은 젊어 보이셨습니다. 수수야,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호강한다.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내 딸이 한국 가서 성공했다고. 엄마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휴대폰 화면을 어루만졌습니다. 가난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엄마의 어깨가 활짝 펴진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박이는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창밖에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색 새싹이 돋아날 무렵 제 배는 남산만큼 불러왔습니다. 쌍둥이라 그런지 배의 크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뒤뚱거리는 모습이 마치 오리 같아서 만석 씨가 저를 볼 때마다 우리 귀여운 오리 여사님이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신발이 맞지 않을 정도였지만 뱃속의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습니다. 녀석들은 뱃속에서 축구라도 하는지 뻥뻥 발길질을 해대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 태동을 느낄 때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들아, 조금만 더 있다가 만나자. 엄마가 예쁜 옷 많이 만들어놨어. 시어머니는 아예 저희 집으로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당신 무릎 관절도 안 좋으신데 만삭인 며느리 힘들다고 청소며 빨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이런 며느리를 얻었나 몰라. 복덩이가 굴러들어왔어. 어머니는 걸레질을 하시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어머니께 안마 의자를 사드린 날 어머니는 그 의자에 앉아 1시간을 우셨습니다. 며느리 등골 빼먹는 것 같아 못 쓰겠다며 거절하시던 것을 억지로 앉혀드렸더니 시원하다며 우시고 고맙다며 우셨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드리며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예정일보다 2주 빠른 새벽이었습니다. 잠결에 배가 살살 아파오더니 갑자기 다리 사이로 뜨뜻한 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만석 씨, 만석 씨, 일어나요. 제 비명에 만석 씨는 스프링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허둥지둥 바지를 꿰입고 119에 전화를 거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저는 들것에 실려 집을 나섰습니다. 하얀 천장을 보며 병원으로 실려가는 동안 진통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을만 했던 고통이 점점 거대한 해일이 되어 제 허리를 끊어놓을 듯 강타했습니다. 으악, 너무 아파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했습니다. 분만실의 차가운 공기, 의료진들의 바쁜 움직임, 그리고 제 손을 으스러져라 잡고 있는 만석 씨의 땀 젖은 손바닥만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산모님 힘주세요. 아기 머리 보입니다. 조금만 더. 의사 선생님의 외침에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냈습니다. 잇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어금니를 깨물고 뱃속의 아이들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온몸의 근육을 비틀었습니다. 응애, 응애. 세상을 찢을 듯한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째였습니다. 그리고 3분 뒤 또 한 번의 힘주기 끝에 둘째의 울음소리가 화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 딸 쌍둥이에요. 간호사 선생님이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제 가슴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한 생명의 무게. 꼬물거리는 작은 손가락과 터질 듯 붉은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아이들의 뺨을 적셨습니다. 안녕, 아가들아. 내가 엄마야. 만나서 반가워. 옆에서 지켜보던 만석 씨는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탯줄을 자르는 손이 너무 떨려서 간호사가 도와줘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고맙다, 사랑한다, 고생했다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정말 세계 최고라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따뜻한 침대, 영양 가득한 식사,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들의 마사지까지. 저는 그곳에서 여왕 대접을 받으며 몸을 회복했습니다. 미역국을 하루에 5그릇씩 비우며 젖을 돌게 했고 붓기가 빠진 얼굴에는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예뻐졌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닮아 눈이 크고 씩씩했고 딸은 저를 닮아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웃는 게 예뻤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이름을 대한이와 민국이로 지으려다 너무 거창한 것 같아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순하고 지혜롭게 자라라고 순수와 지혜로 지었습니다. 물론 태명이었던 똘똘이와 튼튼이도 여전히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또 한 번의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자수 파우치가 지역 방송국 프로그램에 소개된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희망, 금손 며느리 수수 씨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나가자 주문은 폭주를 넘어 마비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석 씨, 우리 이거 사업으로 키워볼까요? 제 제안에 만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동네의 솜씨 좋은 경력 단절 여성분들과 저처럼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을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서 시작된 작은 바느질이 이제는 어엿한 공방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수수공방. 제 이름을 딴 간판을 걸던 날 저는 가게 앞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낯선 땅에 빈손으로 와서 내 이름을 건 가게를 갖게 되다니. 이것이 바로 코리안 드림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우리는 새 차를 뽑았습니다. 만석 씨가 그토록 원하던 튼튼한 SUV였습니다. 뒷좌석에는 쌍둥이의 카시트를 나란히 설치하고 조수석에는 시어머니를 태웠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만석 씨의 어깨가 으쓱해 보였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우리 가족 첫 드라이브. 차는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상쾌한 바람이 들어와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를 싣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바다로 향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백사장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만석 씨는 아이들을 안고 비행기를 태워주었습니다. 까르르 넘어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소리와 섞여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싸오신 김밥을 먹으며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해서 5만 원권 지폐를 손에 쥐고 벌벌 떨던 그날 밤. 식당 바닥에서 쭈그리고 앉아 설거지를 하던 그 시린 겨울.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 천장을 바라보며 막막해하던 그 순간들. 그때는 그 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고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만석 씨 기억나? 나 처음에 월급 받고 울었던 거. 김밥을 우물거리며 툭 던진 제 말에 만석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기억나지? 사장님이 돈 잘못 준 줄 알고 다시 돌려주러 가자고 했잖아. 그때 수수 씨 진짜 귀여웠는데. 우리는 마주보고 깔깔 웃었습니다.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100원 하나가 아까워서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녔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차도 타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진짜 꿈만 같아요. 제 눈시울이 붉어지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다 내가 고생해서 일군 거다. 착한 마음씨로 열심히 사니까 하늘이 복을 준 게야. 우리 며느리 장하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 속에 행복의 향기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쌍둥이,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 그리고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까지. 물론 시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아줌마이자 자랑스러운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꿈을 이루어가는 사장님 수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 앞에는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때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서로의 우산이 되어주며 씩씩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잡은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테니까요. 돌아오는 길 뒷좌석에서 곤히 잠든 쌍둥이의 천사 같은 얼굴을 백미러로 훔쳐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날 이 땅에서 받은 사랑만큼 베풀며 살겠다고요. 우리 공방 수익의 일부를 미얀마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한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약속을 꼭 지킬 것입니다. 나눔이 주는 기쁨이 통장에 찍히는 숫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제는 아니까요. 어둠이 내린 도시에 하나둘 켜지는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입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을 견뎌내고
꽃을 피운 저 수수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사랑은 기적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니까요. 저의 길고도 짧았던 한국 정착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한 일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언젠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반갑게 손 흔들어 주세요. 저도 환한 미소로 화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을 빕니다.